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마이크 혹시 내가 안 써도 잘 들려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크를 안 쓰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손이 편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효소가 어떻게 해서 자발적인 반응과 비자발적인 반응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그럼 그러한 그 효소의 활성 자체, 효소라는 게 다 심지어 동일한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초이스가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소들이 전부 그 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효소의 활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늠을 할까? 그러니까 효소도 사람들처럼 일잘러가 있고 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각자의 능력이 다를 텐데, 효소는 얼마나 그 어떤 특정 효소가 이 녀석 일 참 잘하네, 이거 되게 못하네,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척도를 매길까요? 효소의 활성을, 다시 말하면 효소의 활성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가지고서 각자의 효소의 능력을 나름대로 우리가 낙인을 찍을까? 활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효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질을 산물로 바꿔버리는 화학 반응에 빨리 할 수 있게끔 촉매작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도지, 속도. 결국은 모든 것은 속도가 말해준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은 얼마나 빨리 어떤 특정한 양의 기질을 산물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단위 시간 내에 동일한 양을 바꿔주느냐 하는 것으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빨리 해버리면,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효소를 일 잘하는 효소라고, 좋은 효소라고 얘기를 하고, 천천히 이거 세워라 내워라 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효소가, 우리가 포도당을 먹었는데, 좀 전에 한 12시쯤 돼갖고 포도당을 점심이랍시고 먹었는데, 이 효소가 그거를 피로부산으로 분해시켜를 줘야 되는데, 다른 효소들은 1초도 안 돼서 다 하는데, 이 효소는 한 2시간이 돼서 그걸 한다면은, 그런 효소 우리가 참아내기 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효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내가 일을 잘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난 상당히 민감하다 하는 어떤 조건들이 일종의, 이것이 다는 아니겠으나 몇 가지를 이렇게 딱딱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pH라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산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도 효소의 속도가, 효소가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좌우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상한 보조인자라니, 보조인자, 도우미 같은 거겠네? 도우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잘하겠지. 그 다음에 억제자, 도우미만 있나? 억제자도 있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효소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면 효소는 아무래도 일을 훨씬 더 천천히, 또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자빠져 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온도는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우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모든 일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은 대충 어렴풋한 상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왜?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분자가 소위 말하는 운동에너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빨리 움직이잖아, 물질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온도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심지어 분자들끼리를 결합을 하고 있는 화학 결합 자체가 유지를 못 시키는 화학 결합이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는 곤란하고, 그렇게까지 높은 온도를 가지 않다 하더라도 효소의 입장에 있어서, 효소는 주로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단백질이지. 단백질은 온도가 높으면 뭐가 어떻게 되지? 3차 구조가 헬렐레 해버리잖아요.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는 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그 정교한 구조,
정교한 특별한 고유한 3차 구조에 완전히 의존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높은 온도에서는 다 망가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래프는 온도에 관해서 두 가지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두 가지 효소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괜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데이터입니다. 이게 DNA를 만드는 중합효소 같은 데서 이거 잘 볼 수가 있는 예인데 DNA를 복제를 뉴클리오티드로 중합하는 DNA 중합 반응하는 그 효소 이름이 DNA 중합 효소인데 보통의 경우는 한 이 정도 이게 한 37도쯤 되겠죠. 37도 섭씨. 웬만한 경우에 모든 효소들이 사실 37도 섭씨에서 가장 최적으로 일을 잘 하게끔 돼 있어. 우리 사람이나 또는 심지어 세균이나 웬만한 생명체들이 보통 37도 정도에서 가장 최적으로, 식물의 경우는 조금 예외지만 식물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를 보통 자기가 최적 온도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경, 그런 자연적인 자신의 고유한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그 온도에서 일을 제일 잘하겠지, 이게. 그래서 이것을 옵티멀, 가장 최적의 온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인데, 이 티피컬, 전형적인 사람의 효소가 이렇게 DNA 중합 효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다 그렇게끔 되어 있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얘기일 텐데, 근데 여기서 thermophilic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thermophilic. 여러분들 오디오필이라는 얘기는 흔히 대충 하잖아요. 오디오필이 뭐예요? 오디오필.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오디오필이잖아. 음악 아주 잘 즐겨 듣고 막 하는 음악 심취한 오디오 광들, 오디오필. thermophil은 뭘까? thermophilic. thermo, 열이란 뜻이거든. 열을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 thermophilic bacteria라고 하는 이 세균들은 보통 열이 아니라 섭씨 8, 9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섭씨 8, 90도. 거의 끓는 온도, 끓는 물 수준의 온도에서 얘네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최적 온도예요. 온천뿐만이 아니라 용암, 뭐 그런 근처에서 잘 사는 이런 세균들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그 모든 효소들의 최적이 보통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 거의 80도 섭씨 수준의 이런, 여기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을 이 환경에 갖다 놓으면, 아니 세균이 된다. 효소들을 이 환경에다 가져다 놓으면 전부 다 망가져 버리겠지. 도대체 이 친구들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는 얘기는 그 효소들이 전부 그러한 높은 온도에서도 구조가 안 망가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어떤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대박을 쳤어요, 사실. 그 덕택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코로나 검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검사에 의해서 우리가 PCR이라는 것을 쉽게 마치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PCR이라고 하는 그 반응 자체가 이러한 높은 온도, 섭씨 95도쯤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활성을 수행할 수 있는 DNA 중합 효소를 이러한 열 내성 세균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것이, 그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런 PCR 반응 같은 걸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 예는 그렇게 효소마다 같은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라 할지라도 그 효소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최적 조건이, 온도에 관한은 이렇게 최적 온도가 다르듯이, 심지어 pH 같은 것들도 어떤 특정한 효소는 어떤 아주 좁은 범위 내에 그런 그 산도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어디서 이거 역시 왜? pH 역시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pH가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단백질 3차 구조를 이루는 여러 가지 비공유 결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결합이 그 pH에 가장 민감할까? pH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던 여러 가지 결합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국어에서 전에.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결합이 이 pH에 가장 민감할까요? pH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우리가? pH가 뭐야,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환경 안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면 pH가 높아요, 낮아요? 낮지. 산, 염산, 무슨 황산 그런 것들이 pH가 2, 1 뭐 그쯤 되는. 대신에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pH 값이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심지어 저쪽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는 이제 pH가 10, 11 뭐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수소이온 농도의 상대적인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서 누가 제일 어떤 화학 결합이 가장 민감하게? 수소 결합이겠지. 수소 결합이 결국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서 많이 그래서 pH가 변하면 수소 결합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사실 얼마나 단백질 구조를 딱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백질 구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거 역시 우리가 몸 안에서 아주 쉽게 좋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이게 한 친구는 이름이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펩신. 단백질을 하나씩 아미노산으로 잘라버리는 효소인데 이 친구의 최적 pH가 pH 2 정도 돼요. 와, 이건 뭐 여기서 어떻게 살지? 어디 있을까? 이 효소는 어디서 단백질 분해를 전담할까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렇게 pH가 2 정도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러니까 신물이 나올 때, 어떨 때, 잘못하면 신물이 나오는 게 뭐지? 시다는 얘기는 뭐 산이라는 얘기거든? 위산이 어디서 나와? 위에서 나오잖아. 그러한 산성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 안에는 엄청난 산성 조건인데, 거기서 꿋꿋하게 단백질들을 분해할 수 있으려면, 이 단백질 분해 효소, 그 이름이 펩신, 뭐 펩신인데 펩신인지 사실 우리가 알 게 뭐야만 그 효소는 그 정도의 엄청나게 강한 산성 조건에서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는 그런 물로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펩신이고 반면에 트립신 똑같은 일을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 트립신 둘 다 유명한 효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면 트립신 들어봐서 대충 기억하고 있으면 미팅 나가서 꽤 도움이 될 거예요. 트립신 들어는 봤나? 하고 트립신도 몰라? 너? 하고 워낙 유명한 효소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트립신 어쨌든 많이 들어보는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이 친구는 우리 장에서 활동을 하는 효소거든. 그러니까 최적 pH가 한 8쯤 되는 약 알칼리성 이렇게 서로 다른 거라 이게 그게 왜 각자의 전부 그 구조들이 다르니까 그 구조에 맞게끔 조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이제 대충 뭐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 어떤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온도 또는 pH 같은 그런 특별한 물리적인 환경이 그들의 최적 환경이 다르다라는 건 충분히 뭐 뻔한 얘기인데 자 이제 기질 농도가 아니 기질 농도는 또 왜 효소의 활성에 관여를 할까? 첫 번째, 기질이 농도가 많을수록 효소 활성이 높아진다. 이해 가겠어요, 이건? 왜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아질까? 효소의 활성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지? 이걸 얼마나 단위 시간 내에 같은 기준 단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기질을 처리하느냐. 그 속도라는 얘기지, 속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 효소라고 칩시다, 내가. 기질을 끌고 와서 어떤 희생물로 산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기질을 볼 일이 가뭄에 콩나듯이 이 주위에 별로 볼 일이 없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늦겠지. 그런데 기질들이 주변에 그냥 막 발길에 치이는 게 기질이라면 금방 손쉽게 흡수해서 금방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질 농도는 효소의 활성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곡선으로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이 y축에다가 예를 들어서 효소의 활성을 효소의 최대 속도 같은 것으로 V라고 속도 V라고 표시하면 어느쯤이 여기에 최대 이제 더 이상 못 가. 끝까지 이제 최대한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통 이것을 맥시멈이라고 해서 Vmax라고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쪽을 기질 하면 S, substrate. 그래서 S의 농도 표시할 때 보통 이런 괄호로 표시하거든. 이쪽 X축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소의 활성의 이 곡선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소의 속도가 그만큼 활성이 높아진다고.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 어느 일정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이상에서는 기질을 그 이상 더 아무리 먹어줘 봤자 이제는 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많이 먹었다 하고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그 수준이 바로 이 Vmax, 맥시멈에 도달하는 요 기질의 농도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아주 이상한 하나의 단위를 끌어내 가지고서 KM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도출을 생각해서 해낸 거예요. KM 값이 뭐냐면 너 왜 안 따라와? 이게 말을 안 들어? 어쭈? 이게 자식이. 자, 이 KM 값이란 뭐냐 하면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 맥시멈 Vmax라고 하는 여기에 도달하는 어떤 기질이 어느 정도까지 줬을 때 얘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게 사실 궁금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려면 애매모호할 경우가 많아, 이게. 여기서 막 진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 하지 말고 여기서 반을 뚝 잘라. 그래, 이게 네가 최대치지. 이게 맥시멈이야. 그러면 맥시멈의 제일 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소에. 네가 맥시멈 최대치를 이루는 그 반, 50%. 요, 또. 이것과 만나는 점. 여기 기질 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측정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네 최대치의 반의 능력에 도달할 때 어느 정도 기질 농도면은 얼마면 돼? 어느 정도 기질 농도면 네가 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속도의 반값에 도달할 수 있어 하는 그 값이 바로 KM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 KM 값은 뭐냐? 결국 기질의 농도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M 값이 별게 아닌데 내가 50% 효소로서 5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조건에 있어서의 특정 기질의 농도가 바로 KM 값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효소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KM 값이 높을까 낮을까? 어때요, 여러분? 높다? KM 값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 1로 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같은 효소라서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연비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연비.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훨씬 더 많이 가는 자동차가 일을 잘하는 자동차다. 그러니까 효소의 경우도 KM 값이 적을수록 그 효소가 일을 잘하는 거지. 왜냐하면
기질은 농도는 어차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기질의 농도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결국은 언젠가는 이 효소가 최대치에 도달하게끔 돼 있어. 하니까, 하지만 조금만 줘도, 얘가 조금만 줘도 그만큼을 일을 잘 한다는 얘기는 얘가 훨씬 참 일을 빨리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Km 값이 낮다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Km 값은 지금 이 도표에서 이렇게 여기 요 부분 맞닥뜨리는 요 부분에 되는 요 기질의 농도가 바로 Km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기질의 농도인데, 도우미들, 전체적으로는 이 효소의 활성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는 보조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팩터라고 얘기를 이렇게. 뭐하는 친구냐? 그 결합을 해서 활성을 높여주는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사실 뭐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인데, 비타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온들, 무슨 예를 들어서 칼슘, 우리 칼슘 많이 먹어야 돼, 뭐 그런 거. 물론 뼈에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효소들이 이런 칼슘 같은 게 중간에 딱 들어 있어야 훨씬 일을 잘하는. 또 대표적으로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의 가장 또 중요한 효소 중에 하나인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 그 헤모글로빈의 일은 산소를 이렇게 갖다가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철분, 이런 것들이 그 활성에 아주,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빈혈이다라는, 그럼 철분이 부족하면 히모글로빈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헤모글로빈이 있어 봤자 산소를 제대로 잘 운반을 못하니까 빈혈이 된다. 뭐 그런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도우미들 뿐만이 아니라, 근데 해방을 놓는 이런 억제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또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억제자로서 어떤 특정한 효소를 억하심정으로 일을 못하게 해방을 놓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경쟁적인 억제자라고 하는 그런 그룹과, 또 다른 하나는 비경쟁적 억제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룹을, 뭐야 도대체 경쟁이라니? 경쟁이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지겨운데, 경쟁이라니 여기도. 경쟁적 억제자, 뭐하고 경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억제자. 경쟁적 억제자라고 분류가 되는 이 친구들은 누구와 경쟁한다는 얘기지? 뭐를 놓고? 왜 경쟁적 억제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괜히 너무 심했나 내가? 뭐 아무 단서도 주지 않고 무조건 말만 경쟁적 억제자, 누구랑 경쟁하려고 알아맞혀보라고 자리 깔으란 얘기야? 뭘까? 누구와 경쟁한다는 얘기냐면 기질과 경쟁한다는 얘기. 이 기질과 무엇을 놓고 경쟁한다는 얘기일까 그러면? 이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기질은 뭐 하는 친구들입니까? 효소와 결합을 하지. 기질이 효소와 결합하는 효소 안에 있는 특정한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효소 안에는 효소 전체 이제 구조가 있어. 그러나 효소가 기질을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들어와. 여기 하면 좋아. 하면서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 장소. 그게 뭐라고? 활성 부위라는 얘기죠. 활성 부위. 그러니까 그 활성 부위라는 곳은 바로 기질이 들어가서 딱 안착을 해서 그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드디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기질이 산물로 변하게 되는 그 장소가 효소 안에. 그래서 활성 부위인데, 이 경쟁적 억제자가 기질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놓고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야? 활성 부위. 나도 기질을 제쳐버리고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이 경쟁적 억제자가 효소의 활성 부위에 들어가서 딱 안착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질이 거기 들어가서 산물로 빨리 변해야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화학 반응이 빨리빨리 들어가려는 기질은 안 들어가고 지금 이상한 억제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앉아 있으니 효소 활성이 우리가 주목하는 활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특정한 기질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느냐 그것인데 당연히 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천천히. 그죠? 자, 얘네들은 왜 경쟁적 억제자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딱 보면 이 어떤 물질이 어떤 특정한 효소의 경쟁적 억제자가 될 것이다 아니다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어째서일까? 니코틴이 사실 대표적인 경쟁적 억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경 전달을 할 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우리의 근육을 수축을 하게 해주고 또 그 아세틸콜린이 보내는 신호 중에는 우리의 기분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안정감을 주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딱 활성화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해주는데 이 니코틴이 그것하고 경쟁적 억제자예요. 억제자로 경쟁을 하지.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없을 때에도 니코틴이 들어가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한번 그런 기분을 맛보면 이제 또 중독이 되어버려요.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끊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참 어떻게 끊었는지. 어쨌든 그럼 경쟁적 억제자들은 왜 경쟁적 억제자가 됐을까? 예를 들어서 기질과 경쟁적 억제자를 둘을 딱 놓고 보면 어떨까? 둘이 엇비슷하다는 얘기지.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가 되는 거지. 효소의 입장에서 누가 누군지 거의 분간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가 와도 너 왔니? 기질인 줄 알고 들어와. 이렇게 그 정도로 이 경쟁적 억제자라는 물질은 보통 기질과 구조가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최소한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안 닮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기질이 활성 부위에 들어가는 그 부위 그 구조하고는 최소한 많이 닮았기 때문에 활성 부위를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기질하고.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경쟁적 억제자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정보. 오케이. 경쟁적 억제자들은 기질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맞는 얘기. 두 번째는 자, 경쟁적 억제자가 들어왔어. 여기. 화학 반응을 막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곧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분 내로 반응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발견하는데 지금 이 세팅 안에 경쟁적 억제자들이 오염이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화학 반응인데 큰일 났어요. 빨리 지금 이걸 제대로 된 궤도의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네? 어떡하지? 더더군다나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기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아마 화학적인 특성도 비슷할 거야. 그럼 얘네들을 분리한다는 얘기,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훨씬 까다롭다는 얘기겠지. 기질과. 어떻게 하지? 반응은 진행시켜야 되겠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경쟁적 억제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 알았어. 그러나 빨리 화학 반응을 진행을 시켜야 돼. 정상적으로. 같은 속도로. 하나의 방법을 내게 제시해 줘. 해결 방법.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도 한 번. 자, 이거 얘기하는 사람 1점이다, 진짜 이건. 1점. 기말고사 1점. 농담 아니야, 농담. 딱 맞추면 1점 내가 지금 딱 문자로 이름 딱 적어 갈 거야. 경쟁적 억제자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쉽게. 아주 쉬워, 이거. 5초.
둘, 셋, 다시 못 올 기회, 다시 못 올 기회, 넷. 안타깝다. 이런.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지를 쏟아 부어버리면 돼요. 왜? 어차피 효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억제가 기질이나 둘 다 똑같이 지금 받아들이는데 속도를 똑같이 효소의 활성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기질의 농도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효소 입장에서 확률적으로 내가 억제자를 만날 확률과 기질을 만날 확률과 누가 어떤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기질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잖아, 지금 농도가. 그러면 효소의 입장에서는 뭐 니들이 있어봤자 대세가 아니야. 대세 지장이 없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말해서 경쟁적 억제자가 있을 때는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효소의 활성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활성이 Km 값이 갑자기 변해버렸어. Km 값이 갑자기 높아져 버렸어. 그 얘기는 어떤 억제자에 의해서 멀쩡하게 일을 하던 효소가 있었는데 Km 값이 갑자기 높아져 버렸어. 어떤 억제자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억제자는 경쟁적 억제자일까? 비경쟁적 억제자일까? 경쟁적 억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 K 값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지. 똑같은 속도를.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억제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질 농도를 훨씬 더 높이면 비슷한 정상을 일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떤 억제자 때문에 얘가 갑자기 Km 값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원래 요만큼만 있어도 일을 이만큼 하던 애가 갑자기 이만큼이 있어야 그 정도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뭔가 지금 일이 어떤 억제자냐? 이런 기질의 농도와 관련되는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억제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경쟁적 억제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간에 막가를 이용해서 경쟁적 억제자는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서 기질과 경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Km 값에 효소의 Km 값을 변화시켜요. 이게 경쟁적 억제자는. 그런데 이 비경쟁적 억제자는 활성 부위에 붙는 게 아니야, 얘는. 기질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긴 애야. 효소의 다른 부위에 붙어. 그래가지고 마치 지난 시간에 얼핏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 붙어가지고 갑자기 효소를 아파서 효소가 뒤틀려지게 만들어버려.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면서 효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활성 부위의 구조 역시 변조가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슨 Km 값 같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변화가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져 봤자 이미 구조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기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도움을 못 줘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는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비경쟁적 억제자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allosteric 다른 자리. 그러니까 기질이 붙는 활성 부위와 다른 부위라는 뜻에서 다른 부위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조절을 한다 해서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는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하면서 결국 요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요 두 가지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경쟁적인 억제자. 지금 이 활성 부위에 서로 붙어가는 그런 경쟁적 억제자의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케이스는 그것과는 다름없이 지금 활성 부위가 연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질이 여기를 찾아 들어가서 결합을 못하는 이유는 이 구조가 변해버렸죠. 활성 부위. 왜? 얘가 뒤에서 이렇게 딱 여기를 팍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덕택에 여기가 구조가 변해버린 그런 양상이
그런 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양의 기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기질의 농도가 막 올라가면 얘가 상대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적어지니까 기질의 농도만 높이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이게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도 예를 들어서 이 Km 값은 이게 있잖아요. 여기가 Km 값이잖아요. 요 반값. 이게 갑자기 변했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 오리지널 지금 효소의 곡선이에요. 지금 활성 곡선이. 그러면 그 활성 곡선에선 Km 값이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작은. 여기 있는 Km 값이 갑자기 이만큼으로 변했어. 이렇게. 여기 1로 변했어. 그 얘기는 경쟁적 억제자가 이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Km 값을 변화시킨 이 곡선, 이것은 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Km 값이 변하지 않아. 이것은 Km 값이 변하지 않는데 완전히 이 최대치가 변해버려. 이렇게 여기. 이것은 비경쟁적 억제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실 일반 생물학에서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생화학 시간에서 한 번씩 더 다뤄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지만 물론 당연히 일반 생물학에서 이것을 정규적으로 다루긴 하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것들은 일반 생물학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는 한데 원래는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억제자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억제자만 봤잖아. 다른 자리의 입체성 억제자.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서 그 붙은 결과로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게 바로 다른 자리의 입체성 억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개념을 승화시켜가지고 조절자라는 개념으로 승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억제자와 촉진자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두 개념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아니 얘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억제만 시키는 법이라는 법이 있을 수가 어디 있어? 혹시 또 알아? 얘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여기 활성 부위가 갑자기 훨씬 더 안정화가 돼가지고 일을 더 잘하면 어떡할 거야?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상반된 케이스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해서 그 안에 억제자가 있고 촉진자가 있고 두 가지 개념을 다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함축시키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들을 전부 한데 묶어서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붙어서 효소 활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인히비터 억제자와 액티베이터 촉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는 사실은 억제자와 촉진자 위 그림은 촉진자 다른 자리의 입체성 촉진자이고 밑에 그림은 다른 자리의 입체성 억제자의 그림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왜 항상 빨간색은 나쁜 색깔이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돼 있는데 다만 둘 다 이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 그린색이든 빨간색인 건 둘 다가 여기서 활성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효소의 활성 부위. 이 그림에서 이 효소는 어쩌다 보니까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그런 효소죠. 하나의 단독으로 일하는 효소가 아니라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그런 효소인데 그런 거 많아요. 헤모글로빈만 해도 4개의 소단위체가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전체적인 유닛으로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활성 부위, 요 빨간 점, 여기 활성 부위가 아닌 요 틈새, 요 자리에 어떤 조절자가 들어가서 딱 끼워 들어가면 갑자기 그 독택에 이 안에 있는 활성 부위들이 갑자기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질들이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누구?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물질은 이 빨간색의 이 물질은 같은 부위에 결합을 하는데 그 결과로 완전히 이 효소의 활성 부위의 이 구조가 돌이킬 수 없게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되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안으로 더 이상 기질이 못 들어가면 이 효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효소가 되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수준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뭐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비슷한 개념으로서 협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협동성은 첫 번째 조건이 협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려면 하나의 큰 전제 조건이 그 효소가 혼자서 솔로로 일하는 효소면 안 되고 두 개 이상의 소단위체로 구성된 효소라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 앞에 이 그림의 경우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요의 윗부분의 그림, 요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의 그림을 한번 머리에 잠깐 스냅샷으로 넣어 두시고, 요게 그런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의 케이스예요. 그것과 협동성 지금, 이 그림이 협동성이거든. 요것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응? 또 1점 달라고? 또 1점 주문 얘기하겠다고? 협동성과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의 두 케이스가 지금 그림이 비스무리하잖아요, 둘 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4개의 소단위체로 둘 다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물론 앞서 보여드린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소단위체에 있어서만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로만 되어 있는 효소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 마침 두 케이스가 다 이렇게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효소에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그림으로 비교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와 이 협동성의 경우는 큰 차이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야? 응? 크게. 활성 부위? 활성 부위. 좋은 지적이에요. 예리한 관찰력인데, 협동성의 경우에는 얘가 활성 부위에 들어가 앉았지. 활성 부위는 누가가 들어가? 기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바로 기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협동성은 누가 구현을 시키느냐 하면 무슨 다른 물질도 아닌 다름 아닌 나야 나. 그 기질 자체가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게 바로 협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 지금 4개의 소단위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소단위체마다 지금 독립적인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4개에 채워질 수 있는 활성 부위 중에서 딱 하나만 채워진 거죠, 지금. 4개가 이 하나, 둘, 셋, 4개의 지금 활성 부위가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 기질, 파란 기질이 다 동시에 채워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 한꺼번에 탁 해서 우리 화끈하게. 근데 이 경우에 지금 기질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질 하나만 지금 결합을 했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협동성이라는, 자, 뭐라고 써있어? inactive form? 현재 이 상태에서 기질을 하나도 지금 아직 개시도 못한 기질을 하나도 지금 결합하지 못한 이 효소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지금 존재해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구세주처럼 기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결합을 딱 하는 순간 어느 한쪽에 한 활성 부위에 갑자기 여기 비어있던 다른 모든 활성 부위들조차 갑자기 물 먹은 식물처럼 화초처럼 시퍼렇게 살아나는. 왜? 구조가, 이 덕택의 구조가 변해서 이들 구조가 전부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쉽게 여기들도 기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훨씬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이렇게 출발을 이제 시도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위들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렇게 촉진이 되는 이러한 케이스를 협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와는 다른 것이 그들은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가지고서 비슷한 일을 벌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와 협동성의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효소의 이제 활성 이제 그래프라고 치면 협동성을 보여주는 도표는 어떻게 보일까, 이게? 처음에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기질들이 채워지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쭉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약간의 좀 S자 비슷한 곡선을, 보통 일반적인 효소 활성 곡선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 그냥.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S자 곡선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그러니 이것은 얘 협동성이 있구나, 이거.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고, 이 S자 곡선을 지그모이드 곡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협동성을 보이는 효소들의 활성 곡선은 이렇게. 왜냐하면 기질이 처음에 조금 적을 때는 약간 올라가는 속도가 적다가 어느 정도 채워주면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곡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이 효소 협동성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 조절을 받네라고 딱 지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이 지금 이런 식으로 4개의 소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각 부위에 산소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이 4 중에 하나만 결합을 해도 나머지들이 훨씬 더 안정화해가지고 그 다음 또 훨씬 더 원활하게 산소를 이제 받아들이는 협동성을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오글로빈하고 히모글로빈은 이제 우리 혈액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고 근육에서는 미오글로빈이라는 것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차이는 헤모글로빈은 4개의 소단위체로 되어 있고 미오글로빈은 딱 솔로로 하나로, 이 솔로로 되는 효소는 협동성이라는 걸 보일 수가 없지. 혼자인데 활성 부위가.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만이 이 협동성이라는 것을 보여서 산소 농도에 따라서 이 자기의 활성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 이거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시그모이달 곡선을 협동성을 보일 때 헤모글로빈이 보여주게 됩니다. 대먹이 먹지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 대사 경로라고 하는 효소들이 이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공원들을 생각하면 그게 대사 경로. 그러니까 어떤 부품들을 하나씩 끼워서 중간 단계에서 최종 산물을 만들려고 공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연속된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화학 반응들도 많은 경우에 처음에 출발한 첫 번째 기질을 이렇게 변환을 계속 해가면서 최종적인 목표 산물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그 각 중간 단계의 다른 효소들이 전부 같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대사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패스웨이. 사실 포도당이 6개짜리 탄소를 가진 포도당이 3개의 탄소를 가진 피루부산으로 딱 쪼개지는 아주 간단한 화학 반응이, 이거 역시
대사 경로에 의해서 10개의 효소가 이 중간에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대사 경로의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흔히 발견되는 이 조절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먹임 억제라고 해서 이 최종 산물이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인 최종 산물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뜬금없이 이 초기 단계, 그 대사 경로의 초기 단계의 주요한 효소를 활성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는 격이지. 뒤통수가 아니라 등에 비수를 맞는 격이지. 배신을 당해가지고. 기껏해서 키워놨더니 이 녀석이 저기서 오더니 갑자기 해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이거 많아요. 근데 아주.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뭐가 좋길래? 아주 경제적으로 대사 경로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효소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저기까지 가는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무슨 CCTV를 달아가지고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기 지금 산물이 재고가 얼마나 쌓였다 수시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효소는 지금 알 게 뭐야. 그냥 무조건 있는 대로 받아서 계속 넘기겠지. 근데 저쪽에서 재고는 계속 쌓여간다고 쳐요. 그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막아줘야지, 말려줘야지. 그 말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재고 자체가 와가지고서 야, 안 보여? 여기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만해. 하고 다른 자리, 이건 뭘까? 이게 바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겠지. 왜냐면 저건 당연히 내 기질이 아니니까 내 활성부에 전혀 맞지 않는 어떤 물질이겠지. 그런데 얘가 와서 나를 억제한다? 어떻게? 분명히 뭐 다른 어떤 내 부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겼겠지. 그래서 결합 결과로 그래서 내가 억제가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얼마나 저게 필요한 만큼만 산물이 필요한 만큼만 그런 식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되먹임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대사 경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그런 이 레이트, 전체적인 이 반응의 그 레이트를,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효소들을 그런 식으로 산물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미쳐 날뛰듯이 저 산물이 만들어지면 이게 와가지고 오히려 더 부채질해서 더 만들어 막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eedback이 아니라 이제는 feed forward지. feed forward activation. 뭔가 저 산물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빨리 뭔가 일을 벌려야 될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이것을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빨리 원활하게 해야 될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겠죠. 그거는 그랬던 얘기고, 그래서 끝에 나오는 그 아스피린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아주 특이적인 얘기니까, 결국은 요지는 뭐냐면 그 아스피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특정한 우리 대사 경로,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 우리의 염증 반응 조절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 자체를 구조적으로 그 아스피린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결국 단백질 구조에 관한 실제 사례로서 책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